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다섯 번째 라이브 방송입니다.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한 지가. 모두 다 그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연휴에 뭐 했냐면 저는 지금 네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기로 한 마감이 10월 말이라, 추석 기간에 열심히 원고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도 운동도 좀 했고, 그리고 또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을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석 때 좀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4시간 이상을 굶었더니, 컨디션이 금방 회복됐습니다. 주식 얘기로 들어가자면, 그래도 이번 주는 3일제약이 많이 올라서 나름 괜찮은 한 주였습니다. 제가 3일제약은 금년 3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지라 아무래도 멤버분들이 3일제약은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3일제약이 많이 올라져서 어쨌든 기분은 좋았고요. 이번 기회에 투자에 대한 제 생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주식 투자는 수익률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종목이 오르는 거에 얼마나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량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 주식이 50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버는 거죠. 근데 어떤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는데 100%만 올랐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오르는 종목에 많은 물량을 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대량으로 매수해야 하는 종목을 아주 소량만 매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부작위의 실수라고 했는데요. 부작위의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 부작위의 실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의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이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약세장일 때는 이게 잘 맞지 않지만, 강세장일 때는 이 전략이 특히 유효합니다. 저도 강세장일 때는 이런 전략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실을 수가 없고, 또 이미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면 떨어질까봐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전업 투자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한미 반도체를 5만원 정도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12,000원 정도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5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는 최대한 20만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5만원이면 뭐 잘 산 거지만, 그건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 작년에 5만원에 샀을 때는 이미 엄청 많이 오른 상태였죠. 자, 그래서 겁이 나서 물량을 조금밖에 못 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또 겁이 나서 6만원이 됐을 때 팔고 나왔다고 합니다. 심장이 떨려서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 웬만한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아마 행동을 할 겁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무서워서 조금밖에 못 사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면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서 팔고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탄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특히 강세장에서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돈을 제대로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상 비춰보면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주식에 들어갈 때는 물량을 제대로 실지 못하고 조금만 오르면 또 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포트에 어떤 종목을 편입할 때는 웬만하면 아직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넣습니다. 그래야 물량을 많이 실을 수가 있고, 또 조금 올라도 마음이 느긋해져서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상승이 나오면 온전하게 수익을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산 종목들은 상승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 상승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종목만 잘 골랐다면 언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그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는 그 삼천당 제약은 편입하고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기다렸고요. 그래서 최대 2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3일제약도 편입하고 6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종목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을 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떨어져도 버틸 수 있고, 조금만 올랐다고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자, 먼저 그 노후 준비 프로젝트를 위한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작년부터 포트를 운영했는데 작년 수익률은 238%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50%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이 405%가 되면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한 포트폴리오가 1년 9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자, 금년에는 이 국장도 안 좋은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저희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역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이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시지만 금년에 나름 선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천당 제약이 큰 수익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78,000원에 포트에 편입했다가 181,800원에 매도하면서 157%의 그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이 100% 이상 수익을 내주면 웬만한 손실은 다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종목이라도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내서 포트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보시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파란색으로 된 3개의 종목은 지난 그 3번의 라이브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고동색 2 종목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래서 오늘은 고동색으로 표시된 종목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드린 말씀은 절대로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니고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따로 공지 없이 제가 매도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2 종목 중 하나가 그 파두인데요. 제가 1년 9개월 동안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본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두는 제가 3월 20일에 18,850원에 50%를 매도하고 나머지 50%만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제가 왜 50%를 매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금감원의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자, 금감원 조사가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되는 이 금감원의 그 압수수색과 조사로 이 회사의 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감원 조사가 끝난 후에 금감원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를 먼저 보려고 50%를 매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금감원에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금감원 조사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사는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조사를 하는 건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조사를 빨리 끝내줘야 회사도 빨리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두 사태가 어떻게 발생됐는지는 최근에 시사 저널에 의해서 내막이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시사 저널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두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백으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됐고, 실제로는 그 기술력도 별거 아니라는 그런 루머가 계속 나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그 사위인 윤도현 씨가 파두 설립 초기부터 파두에서 일했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사위 덕분에 SK 하이닉스로부터 80억 원을 투자받았고, SK 하이닉스에 납품도 할 수 있게 됐고, 주식시장에 코스닥에 상장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소문인데요. 이건 완전히 그 헛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그 사위인 윤도현 씨는 SK가 파두에 이미 투자를 한 후에 파두에 입사했고, 그리고 그나마 또 3년 뒤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두의 그 SSD 컨트롤러 기술력은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들어서 100%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SK 하이닉스에서 그 파두를 찾아와서 파두 제품을 라이센스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파두가 이걸 거절했지만, 그때 SK 하이닉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구소 인력 수백 명이 붙어서 이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사저널 기사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메타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도 밝히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자사 SSD 그 컨트롤러를 그 컨트롤러에 대한 그 메타의 그 메타 플랫폼스 인증을 시도했지만 메타 플랫폼스로부터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가 그 자사의 SSD 컨트롤러를 사용한 그 3세대 SSD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9년부터 메타 플랫폼스와 접촉을 해왔지만 데이터 손실 현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는 2020년 4월에 SK 하이닉스의 SSD 컨트롤러에 대한 그 평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메타 플랫폼스가 SK 하이닉스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라고 이메일을 썼냐 하면, 자, 메모리의 데이터 손실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내부 논의 끝에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SK 하이닉스의 SSD 평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타 플랫폼스에서는 대신에 그 자사의 기술 인증을 통과한 파두의 SSD 컨트롤러를 SK 하이닉스에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자사의 낸드에다가 그 파두의 컨트롤러를 붙여서 메타에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파두가 없었다면 오히려 메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그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파두 덕분에 SK 하이닉스가 메타에 물건을 납품하게 됐고, 그래서 혜택을 본 기업은 파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그 대만 TSMC의 그 생산 권리를 그 파두에게 일부 넘겨줬다고 합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1등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 위주고,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도 TSMC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약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파두와 같은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이 TSMC의 그 캐파를 확보하기는 그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확보한 그 TSMC의 캐파 중에서 60만 개의 분량을 파두가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구매 예측을 통해서 120만 개를 파두에게 주문했고, 이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파두가 TSMC의 캐파를 넘겨받았는데,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이걸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 큰 타격이 왔는데, 시사저널은 이것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그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에는 그 메타로부터 물량이 한 120만 개가 예상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재작년 말, 작년 초부터 갑자기 그 챗 GPT 바람이, 오픈 AI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그 AI가 부각됐고, 그 메타 플랫폼스는 생성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투자를 다 미룬 채
엔비디아의 그 H100 구매에 집중을 했고, 그런 이유로 일반 서버에 대한 투자를 그냥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드의 물량이 갑자기 축소되었다는 것이 그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파드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그 일부의 그 지적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의 그 최채원 회장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드가 없었으면 SK 하이닉스는 메타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구조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그 파드 사태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그 맨 아래 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파드를 그 50% 매도하면서 확보한 현금인데, 이 현금은 다른 주식을 사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회사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파드를 재매수하려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월 20일에 절반을 매도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1분기 실적은 2024년 금년 1분기 실적은 보나마나 별로 안 좋을 것이지만 그래도 실적은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질 것이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아질 것이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아질 것이고,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좋아질 것이고, 2025년보다는 2026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 2025년부터는 크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실적을 보시면 금년 1분기 매출은 23억 원이었고 2분기 매출은 7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기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는 뭐 크게 큰 틀에서 볼 때는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금년 상반기 매출은 94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그 적자고 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일단 여기서는 무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2014년에 상장했는데 상장 후에 12,000%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120배가 오르는 그 완전 대박 주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알테오젠이 상장했을 당시의 그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는 매출이 55억 원, 2014년에는 매출이 70억 원, 그리고 2015년에는 매출이 4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만고만한 회사를 120배나, 주가가 120배나 오르도록 한 건 그 알테오젠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알테오젠은 기술평가 등급을 두 기관으로부터 모두 AA 등급을 받아서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회사를 지금의 알테오젠으로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파드도 알테오젠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연구소 인력이 수백 명이 투입돼도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었고, 지금도 파드의 SSD 컨트롤러는 세계 최고 품질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빅테크인 그 메타 플랫폼스와 거래를 하고, 스페이스X와 거래를 하고, 웨스턴 디지털과 거래를 하고, 그리고 아마존과도 조만간 거래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NH투자증권에서 발행한 그 보고서를 보면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고사양이 요구되는 데이터 센터용 SSD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두, 마벨만이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세계 회사만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금감원 조사만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큰 상승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조사만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감원 조사가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한 30%, 30%, 한 40%만 떨어져도 그 주식이 이제 끝난 것 같이 다들 난리들을 칩니다만 사실 50% 이상 하락했다고 올라간 주식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0%를 일단 매각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루닉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자,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루닛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가 지점의 주가가 최고 23,600원이었고, 나 지점의 그 최저점은 9,125원이었습니다. 루닛도 이렇게 61%나 하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10배 이상 올라서 텐베거 주식이 됐습니다. 자, 만약 그 당시 누군가가 루닛을 가지고 있었다면 61%가 하락했을 때 모두들 그 손절 치고 난리들을 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그 파드도 지금 그 루닛이 조정을 받아서 61%나 하락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알테오젠이나 루닛과 같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웬만큼 큰 상승을 줄 잠재력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물론 이건 이제 금감원 조사 결과가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잘 넘어가면 이제 포트에 남겨진 현금으로 물타기를 한 후에 웬만하면 좀 장기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 자,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파도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편견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은 그냥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 정도로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첨언인데, 일각에서는 뭐 기술특례 상장을 없애야 한다는 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건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자, 만약 기술특례 상장이 없었으면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은 생겨날 수가 없고, 향후에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많은 그 혁신 기업들이 생겨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중국한테 뒤지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AI나 뭐 로봇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 향후에 성장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그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자금 공급을 안 해주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 기술 특례를 막아버리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이렇게 투자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상장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벤처 캐피탈들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 좋은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그냥 고사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혁신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이런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이런 점은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파드와 관련된 소식을 또 전하자면,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전시회인 그 2024 그 FMS에서 자, 파드가 웨스턴 디지털과 메타와 함께 기조연설을 하면서 그 새로운 협력 관계를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기존에는 그 SK 하이닉스의 낸드에다가 이 컨트롤러를 붙여서 메타에 납품을 했다면, 앞으로는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에다가 이제 파드의 컨트롤러를 조합해서 메타 플랫폼에 납품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메타, 웨스턴 디지털, 파드로 연결되는 새로운 협력 관계가 설정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6세대 SSD 컨트롤러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고요. 이 제품은 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2배나 뛰어난 제품이고요. 6세대 SSD 컨트롤러는 글로벌 회사 중에서 파두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SSD의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 D램이 없는 D램리스 기업용 SSD 제품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파두가 최근 전시회에서 선보인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이상으로 이 파두에 대한 아마도 편견 가득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때는 회사와 접촉도 해보고 탐방도 하고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파두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편안한 일요일 밤 보내시고 자, 다가오는 다음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